안녕하세요. K방산 투자 리포트 밀떡의 투자 이세환입니다. 성공한 밀떡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숨겨진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방산업체 중에서도 투자 가치가 높은 이른바 히든카드 찾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 유망 방산주와 더불어 방산 최선호주들까지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기업분석팀 이봉진 애널리스트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이봉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요. 예.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파이가 커지고 그다음에 수출도 잘 되기 때문에 국내 방산업체들의 미래가 아주 밝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 현황은 어떤지부터 좀 한번 짚어볼까요? 예,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 방위산업진흥회 자료를 참고로 보면요. 2021년 현재 주요 방산업체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이 67개가 있고요. 네. 일반 방산업체로 분류되어 있는 기업이 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 합치면 85개의 기업이 있는 거죠. 85개요? 네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기술력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요? 싶습니다. 예, 훨씬 더 많은 훌륭한 기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합니다. 예, 이제 이 중에서 저희가 주식시장에 이제 상장되어 있고 네.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 그래서 저희가 분석되어 대상 기업으로 삼는 기업은 이제 한 6개 정도 기업이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한화시스템,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한 4개 정도의 기업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제 삼성 테크윈이었고 2015년에 한화그룹에 인수된 뒤에 2017년과 2018년에 물적 분할을 해서 지금은 5개 자회사로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기업을 갖고 있는 회사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고요. 이 회사는 이제 항공기 엔진을 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회사들이 만들어온 제품들을 보면 자주포 장갑차 한화디펜스에서 만들고요. 그다음에 CCTV라든가 압축기, 정밀기계 이런 기업들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스펙트럼이 대단히 높네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나라의 어떤 방위 산업의 근간을 받쳐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민수 부분과 방산 부분으로 나뉨으로써 뭔가 이렇게 사업의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의 안정성을 또 꾀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한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는 분명히 다르겠죠. 한화 시스템. 한화 시스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예요. 자회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47% 정도를 갖고 있고요. 네. 이 이제 한화 시스템은 옛날에 그 삼성 탈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6년에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탈레스가 들고 있었던 지분 50%를 가지고 오면서 이제 100% 자회사가 됐고요. 이제 2018년도에 한화 SNC를 이제 합병하면서 지금은 사업 구조가 방산 쪽, 그 다음에 이제 ICT 쪽까지 영위하고 있고 우주라든가 UAM 같은 어떤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가장 좀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업이 LIG 넥스원인데요. LIG 넥스원은 예전에 이제 LG이노텍의 방산 사업부가 분사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수 부분이 조금씩 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100% 순수 방산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도무기라든가 레이더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그 한화 쪽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나요? 사실은 이게 두 회사, 한화 LIG 넥스원과 한화의 관계는 계속 경쟁 관계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서로 두 회사 모두, 그러니까 한화그룹 쪽이라든가 LIG 넥스원의 어떤 발전을 자극하는 그런 선의의 경쟁 체계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나라고 굉장히 보고 중요한 있습니다. 것 같아요. 네네. 이게 LIG 넥스원이 이번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이제는 한화 차례인가요? 사실은 이제 천궁 수출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천궁 수출권도 내용을 살펴보면 천궁 체계는 국내에서 이제 LIG 넥스원이 체계 종합을 담당해서 개발을 했습니다만 그 안에는 이제 다기능 레이더라든가 발사대, 교전 통제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져서 수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다기능 레이더 같은 경우가 한화 시스템, 그 다음에 발사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한화 디펜스, 이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한화 디펜스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LIG 넥스원과 한화가 어떻게 보면 같이 뭐 공동으로 이 좋은 성과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다음에 방산주 4인방 마지막은요. 한국항공우주, 보통 우리가 카이라고 부르는 네네,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 어떻습니까? 같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이 비행기 완제기 만드는 기술력이 다 모여 있는 뭐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999년에 이제 빅딜로 설립된 회사죠. 삼성, 현대, 대우에 이제 각각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이 항공기 관련된 사업들이 다 이제 하나로 모여져서 한국항공우주가 설립이 된 업체인데요. 뭐 우리나라 유일의 이제 완제기를 만드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그 KF-21 같은 이런 고정익 비행기, 그다음에 이제 수리용 같은 회전익 이런 비행기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10월에 이제 발사했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이거의 체계 종합을 또 담당했던 업체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국내 방산 업체들 중에서는 또 좀 형님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봐야 되는데 먼저 방산업체들 펀더멘탈 체크부터 한번 해주시죠. 이 방산업체들을 분석할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보고 있는 게 방산 내수 부문이고요.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게 방산 수출 부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고 있는 게 각각의 회사들이 영위하는 민수 사업들이 또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는 이제 민수 사업들을 보는데요. 방산 내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 예산,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방위력 개선비 예산이 사실은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 방위력 개선비가 해마다 이제 어느 무기 체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좀 분석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점에서 지난해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예산으로 봤을 땐 지휘 정찰이나 기동 화력 쪽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방산 내수는 이제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올해는 조금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방산 수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이게 이제 방산 내수에 비해서 방산 수익은 굉장히 좀 고마진이 나오는 분야입니다. 이게 뭐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이 관심 갖는 첫 번째 포인트잖아요. 그런 점에서 수출 프로젝트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기업의 수익성의 제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저희가 살펴봅니다. 근데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수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올해 그런 것들이 가시화될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별 회사들이 영위하는 민수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이 어떤 사업들을 영위하는가 이게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한화 에어로 같은 경우가 보면 이 회사가 자회사로 두고 있고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민수 사업들이 CCTV라든가 뭐 정밀기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해 CCTV는 북미 수요가 굉장히 좋았고 정밀기계는 중국에서의 수요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민수 쪽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뭐 3천억대 후반에 그런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민수 쪽이 대부분 기체 부품입니다. 보잉이나 에어버스로 납품하는 기체 부품이 많은데 뭐 우리 기자님도 해외여행 지금 못 가신 지 좀 되셨잖아요. 그렇죠. 죽을 것 같아요.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기체 인도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못했고요. 오히려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 수주가 취소되는 게 더 많았어요. 그런 상황이었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민수 쪽 부진 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지난해 실적은 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못했죠. 이 팬데믹 사태가 이제 잦아들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상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면 이쪽은 전망이 좀 밝겠네요. 제가 볼 때 가장 뭐 폭발력이 있는 부분이 기체 부품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최악은 2020년을 저점으로 해서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회복이 그렇게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분야예요. 근데 이제 뭐 오미크론의 뭐 이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뉴스들도 최근에 있고 그래서 해외 여행에 대한 이 여객 수요가 좀 본격적으로 살아난다 그러면 그동안 억눌려 왔던 수요들 폭발할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펀더멘탈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밸류에이션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밸류에이션 뭐 현재 지금 거래되고 있는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게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죠. 이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이 이제
다양합니다. 뭐 기업이 내는 이익을 기준으로 그 이익의 뭐 이익 대비해서 몇 배수 정도에선 거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PR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저 같은 주린이가 항상 보는 퍼.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업들의 어떤 이 자산 가치, 장부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기업들의 이 자산 대비해서 몇 배 정도 수준으로 시가총액이 형성되면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제 PBR 밸류에이션입니다. 국내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이익을 저희가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이익을 추정하는데 이익을 추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장 큰 이유가 방위사업청에서 일단 이 뭐 사업이 좀 지연된 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지체 상금을 부여합니다. 리스크가 크죠. 그게. 근데 이게 언제 얼마큼의 규모로 부과가 될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그 이익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의 안정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산업체들을 보실 때는 PR 밸류에이션보다는 PBR 밸류에이션으로 보시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예, 그 PBR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이제 한국항공우주는 2배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자본 총계 그 BPS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2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LIG 넥스원이나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배 정도 전후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1배 미만입니다. 지금 0.9배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싸게 지금 거래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해외 기업들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면 한국항공우주처럼 완제기를 만드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PBR 기준으로 대략 한 5배 정도. 그다음에 한화 시스템이나 LIG 넥스원 같이 뭐 유도무기, 레이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은 대략 PBR 한 3배 정도에서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이전의 어떤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 볼 때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들만큼 높은 수익성을 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현재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 수준은 낮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다. 아직은 성장폭이 훨씬 크다.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배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회사 중에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먼저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그동안 발견했던 자료에도 항상 이제 최선호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밸류에이션 싸고 올해 다양한 이벤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걸 단기 투자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 투자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이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단기나 중장기 투자 모두 좋다라고 봅니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 적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충분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저희가 단기라고 하면 이제 한 1년 정도를 기간을 봅니다. 근데 올해 방산주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연중으로 다양한 이벤트들이 좀 계속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이벤트들이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뭐 이벤트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분기 중에는 이제 해외 수주 대통령 순방 과정에 이제 중동 국가들을 많이 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나오는 수주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분기 정도 되면은 호주에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새로 개발해서 지금 성능 평가 지난해 끝냈던 레드백. 레드백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2분기에 또 잡혀 있고요. 3분기에는 KF21이 이제 초도 비행, 시험 비행이 나서죠. 그거 성공하면 난리 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저도 꼭 성공하길 바라고 있고요.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죠. 이제 뭐 헬륨 탱크 쪽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냈고 이제 그걸 좀 보완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니까 4분기 정도 되면 이제 그 시험 발사, 이체 시험 발사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이 연중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방산주 단기적으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올해 해외 수주 많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외 수주는 굉장히 또 수익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올해 받은 수주들이 내년 이후에 실적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익 개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점에서 이제 또 괜찮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아덱스 지난해 있었던 아덱스에도 많이 전시가 됐었습니다만 위성이라든가 UAM 이런 것들 현재 지금 방위
방위산업 업체들이 장기 성장 동력,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이 이제 점점 현실화되고 상용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도 방산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단기, 중장기 모두 좋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올해 끊임없이 이벤트가 있다. 저 이벤트가 있어야지 출렁출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밸류에이션 말씀드렸지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예, 그런 이벤트들이 뭔가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좀 더 좋아졌구나라고 보면 밸류에이션 기존에 부여하던 멀티플들 뭐 2배, 2배 뭐 이런 것들이 3배, 4배 가는 그림들이 결국 이벤트를 통한 어떤 모멘텀으로 충분히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거다라고. 지금 제가 주린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정리해서 여기 들어가야 됩니까? 그 투자 의사 결정은 본인이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한화투자증권 이봉진 애널리스트와 함께 2022년 주목해야 할 방산주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K방산에 투자하기 위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방위산업의 중심지죠. 미국 방위산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 중 5개가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의 방산 기업들은 대단히 이익이 안정적인 편입니다. 민주당이 집권할 때와 공화당이 집권할 때 방위산업의 업황이 달라진다. 이게 진짜 정권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매출의 30% 정도가 진짜 우주예요. 아, 그렇군요. 너무 지루해. 말고 뭐라도 좀 옵션이 없을까? 이 종목인 것 같아요. 아, 예.